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김광수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죠. 저희 부부의 삶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부부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식탁에 앉아 카드값과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계산하느라 바빴고 마트에서는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를 고르곤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갈 때면 한숨을 쉬며 어디 돈 나올 때 더 없나? 웃으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팍팍하긴 했어도 저는 우리 가족이 그럭저럭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주식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동료들은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며 우리도 평생 이렇게 대출금만 갚다가는 제자리 걸음일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따로 종잣돈이 없다더군요. 남편이 자신 있어 하길래 저는 고민 끝에 제 비상금을 꺼내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야금야금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된 얼굴로 퇴근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고 참 아껴가며 모았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저는 낙담해하며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 빚 안 진 게 어디야. 근데 우리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쳐다보지 말자.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해서 저금하자. 우리는 주식으로는 돈 못 벌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더 이상 그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저희 부부에게 그 주식 이야기는 없던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남편의 핸드폰으로 아이들과 갈 만한 캠핑장을 찾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화면 위로 메신저 팝업 알림이 툭 떴습니다. 회장님, 언제 또 놀러 오세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이게 뭔 메시지인가 싶어 좀 황당했는데 남편은 알림창을 위로 쓸어 올려버리더라고요. 방금 뭐야? 무슨 회장님? 제가 묻자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스팸이지 뭐. 내 번호가 어디 유흥업소에 털렸나? 유흥업소를 간 건 아니고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저는 눈을 흘겼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유흥업소는 무슨. 그런데 가고 싶지도 않지만 애초에 돈이 있어야 가는 데 아니야? 우리는 회식해도 돼지고기나 먹고 헤어지는 게 끝이야.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저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진실의 꼬리를 잡은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둘째가 쓰던 작아진 자전거를 중고로 팔기 위해 중고거래 어플에 올렸어요. 산다는 사람이 퇴근하고 온다고 해서 기다렸죠. 그렇게 7시 정도 됐을 무렵 구매자가 도착했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려가서 구매자에게 자전거를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서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하려고 발걸음을 멈췄는데 차에서 내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더군요. 주위를 아주 기민하게 살피더니 트렁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 쪽에선 트렁크가 잘 보였거든요. 저는 뒤쪽에서 남편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편이 트렁크의 세차용품 정리함 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는 폰은 흰색인데 처음 보는 폰이었던 거죠. 저는 걸음을 멈췄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겐 세컨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폰 화면을 켜고 누군가와 짧게 톡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마치자 폰을 끄고 다시 세차용품함 깊숙이 숨기더군요. 저는 일단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다시 트렁크를 닫고 차문을 잠그더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더군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세컨폰이 있다니 바람을 피우는 걸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자동차 스마트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남편 차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아까 남편이 했던 그대로 세차 용품함 안쪽을 더듬어 핸드폰을 꺼냈죠. 전원을 켜니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라는 창이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남편이 주식계좌 비밀번호로 쓰던 숫자를 눌렀습니다. 틱. 잠금이 풀리며 밀려있던 알림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목록에는 체리, 수진, 아라 같은 이름들이 수십 개나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가방 사진이 있고 그 아래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이, 오빠가 사준 가방은 마음에 들어? 네, 회장님. 완전 감동. 내일 스위트룸에서 봬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른 대화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남편이 맞나 싶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 몇만 원에 전전긍긍하며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은 그 폰 안에서는 돈을 물쓰듯 뿌리는 재력가 회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는 와중에 저는 투자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거기엔 남편이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눈물 흘리며 거짓말을 했는데 그 돈은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코인 거래소로 들어가 엄청난 초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남편은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피 같은 돈으로 코인 투자에 성공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저를 속였던 겁니다. 나하고 아이들은 마트에서 할인 고기를 집으며 궁상맞게 살게 두고 혼자서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명품을 사다 바치며 유흥을 즐기는 화려한 왕국을 짓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소리까지 들으면서요. 어두운 트렁크 앞에 홀로 선 저는 소리 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나요? 여자들과 만나고 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제 앞에서 가증스럽게 힘든 가장인 척 연기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알고 믿으며 살아왔던 내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나 싶고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일단 주머니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었지만 그 와중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남편의 세컨폰 화면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들과 나눈 더러운 대화 내역, 명품 가방과 시계를 결제한 사진들,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들과 룸살롱에 밥 먹듯이 드나든 내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인 거래소 잔고와 수익률 인증 캡처본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고 샅샅이 찍어 제 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저는 지문 하나 남기지 않도록 옷소매로 폰을 닦은 뒤 원래 있던 세차용품함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당연히 잠 한숨 못 잤죠. 밤새도록 이가 딱딱 물릴 정도로 분노가 일고 기가 막히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남편이 너무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이득을 얻었는데 나한테 알리면 나눠야 될까봐? 가족한테 그거 쓰기 싫어서? 저 혼자서만 유흥 즐기는데 다 쓰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니 남편이 진짜 혐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아등바등한 거 알면서 감쪽같이 속이고 이 인간이 진짜 가족인가 싶고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깨끗하게 말라붙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모른 채 하면서요. 방에서 걸어 나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 너무 열받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지만 일단은 평정을 연기했습니다. 여보, 찌개 데워놨으니까 먹고 가.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를 꾸며내는 제 자신이 소름 끼쳤지만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절대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학습지 사무소에 연차를 내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사진과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르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그 막대한 코인 자산을 재산분할 받으려면 그 돈의 형성 과정에 제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과거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주식을 하겠다며 제게 돈을 받아갔던 그날의 은행 송금 내역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법원을 통해 남편의 주식 계좌와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사실조에 신청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코인 투자한 돈은 제가 주식 투자하라고 준 돈이 맞았어요. 만약 남편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했고 제 기여도를 증명하기 힘들면 그 수익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는 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제 비상금을 주식 계좌로 넣은 뒤 며칠 만에 그 돈을 고스란히 빼내어 가상화폐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녁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거실로 나온 저는 TV를 보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란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그런데요. 참 짧은 순간인데도 남편의 눈빛 저 밑바닥에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 살자고. 당신이랑 못 살겠어. 따로 이유가 있어? 저는 일단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래. 우리 서로 권태로워진 지 좀 됐지. 그럼 애들 양육권은 어쩔 생각이야? 라면서 바로 양육권 먼저 묻는 겁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하자는데 기다렸다는 듯 양육권을 물어보다니 이 인간한테 나는 뭐였나 싶어 싸다기를 날리고 싶더라고요. 남편놈은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이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는 가난한 가장인 척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화려한 밤의 회장님으로 살아온 남편놈. 구질구질한 저와 아이들까지 다 지워버리고 흥청망청 즐기며 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조강지처와 아이들을 귀찮은 짐 떼어내듯 버려서 신나 죽겠나 보다 싶으니까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는 픽 웃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묻네. 내가 뭘 기다려? 애들은 내가 키워야 되지 않겠어? 그래. 나보단 당신이 낫겠지. 내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양육비는 줄게. 이혼하자는데 바로 그러자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바로 그러자고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 내가 아이들 키울게. 대신 네가 트렁크에 숨겨둔 세컨폰 말이야. 거기에 있는 네 코인 재산 절반 나한테 내놔. 그리고 너한테 회장님 소리하던 그 상간녀들한테도 그대로 소송할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쇼 그만해라. 수진이 알아. 그리고 뭐더라? 체리? 너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그 여자들한테 돈 뿌리고 다녔지.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확보했고. 제 입에서 여자들의 이름과 정황이 줄줄이 나오자 남편은 놀라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니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돈 벌었다. 근데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굴려서 내 능력으로 번 내 돈이라고. 법적으로 따져도 너한테 줄 이유 없어. 너한테는 단 한 푼도 못 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넘봐? 착하고 무능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진짜 밑바닥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네 능력, 그 돈 내가 주식하라고 준 내 비상금이잖아. 네가 코인에 넣은 그 초기 자금 내 돈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반은 내 몫이지. 위자료까지 나한테 제대로 줘야 될 거다. 그 순간 남편이 쌍욕을 내뱉으며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쓸모없는 짐짝 넘기듯 바로 넘기더니 돈에 손댄다고 생각하니까 광분해서 날뛰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남편이 그런 인간일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돈 내놓으라는 소리에 당장이라도 저를 칠 것 같은 기세였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칠 테면 쳐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돈 절대 못 준다고 난리를 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즉시 대형 로펌의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해 저를 압박해오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걸어 너 따위가 내 돈을 넘보냐, 평생 학습지나 팔던 주제라며 조롱 섞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려 온갖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어 남편이 돈을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계좌를 꽁꽁 묶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의 폰에서 찾아냈던 상간녀 세세게도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장님인 줄 알고 간쓸게 답해주며 스폰을 받던 그녀들에게 소장이 나란히 날아갔죠. 그 반응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여자, 미안하다고 취하해달라는 여자. 남편의 그 화려했던 가짜 왕국은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남편 측 변호사들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들이민 초기 자금 내역은 너무나 명백했고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며 몰래 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니까요. 결전의 날 가정법원 법정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시작되자 남편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에서 남편의 주식 계좌로 그리고 다시 며칠 만에 코인 거래소 연계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간 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남편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조차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공한 초기 자금이 남편의 막대한 가상화폐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재판 내내 내가 직접 굴리고 투자해서 불린 내 능력이라고 악을 썼지만 재판부는 그 종잣돈의 출처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죠. 결국 남편이 그토록 저를 속이며 혼자 독식하려 했던 코인 자산의 절반 이상이 위자료와 함께 제 몫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죗값, 그리고 제가 낱낱이 찾아낸 3명의 상간녀들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 역시 모두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로 걸어 나왔을 때 남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만하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에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들 낳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그 끝은 얼마나 치졸하고 더럽던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제 통장에 꽂힌 돈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고 저 역시 학습지 교사 일을 여유롭게 병행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분노보다는 오히려 조강지처와 예쁜 아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전 남편이 참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기껏 돈벼락에 앉고 나니 하고 싶었던 게 젊은 여자들 만나서 돈 쓰고 다니며 회장님 소리 듣는 거였을까요? 남편이 원래 그런 인간이었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잘 살고 있는데 건너 들려온 그의 근황은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제게 거액을 떼어준 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남편은 줄어든 자산을 다시 예전처럼 불려보겠다며 또다시 코인 시장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돈을 벌었던 건 뛰어난 실력이나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시기가 맞은 천운이었을 뿐이었죠. 그가 빚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영끌 투자를 한 직후 가상화폐 시장에 유례없는 대폭락장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 며칠 뒤에는 10분의 1토막. 그가 지고 있던 알량한 잔고는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졌죠. 원금을 만회해보려고 겁없이 손을 댔던 무리한 선물 거래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를 보며 회장님하고 아양을 떨던 화려한 여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사채업자들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매달 원금은커녕 어마어마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남편은 이제 새파랗게 질린 폭락 차트만 멍하니 들여다보는 한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가족을 제 발로 차버린 남편의 최후였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숨이 막힐 듯한 지옥이었지만 저는 그 지옥에서 주저앉는 대신 악착같이 제 몫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복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인간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일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은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교단에 서신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셨습니다. 두 분의 성실함 덕분에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큰 가정부라 한번 겪지 않고 평범하지만 아주 단란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죠. 제 인생은 늘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조용하고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제 전남편 강준우라는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강준우와 양가 어머니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분의 아들이었죠. 강준우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국내 굴지 큰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만난 날부터 저희는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과거에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마침 남편 역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터라 공통의 추억과 관심사가 많았던 거죠. 너무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더욱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모도 단정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너가 돋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제 지인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강준우 대리 회사 내에서도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성격도 젠틀해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소개팅한 거야? 혜은이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라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좋아하셨죠. 서로의 집안 수준도 비슷한 데다 네 친구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며 보증을 하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딱이다. 라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권유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고 8개월간의 불꽃 같은 연애 끝에 양가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좀 괄괄한 성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댁 식구들의 성격도 무난했기에 저희 결혼 생활은 큰 소리 한번 날 일 없이 아주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죠.
저는 제가 참 인복이 많고 결혼을 잘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역시도 여태까지의 제 삶처럼 잔잔하고 평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제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기에 첫 전화는 거절했죠. 하지만 5분 뒤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울리자 혹시 급한 용건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은 씨 휴대폰인가요? 네, 누구시죠? 강준우 와이프 되시죠? 그녀는 대뜸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대며 물어왔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누구냐고 다시 묻는 저에게 여자는 제 인생을 뒤흔들 믿을 수 없는 폭탄 선언을 던지더군요. 본론부터 말할게요. 저는 강준우 씨랑 3년 전부터 만났던 사람입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짜고짜 자기가 제 남편이랑 3년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상간녀라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더 황당한 건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한 것이 8개월 남짓이었고 당시가 결혼 1년 차였으니 저희가 알고 지낸 총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3년 전부터 남편을 만나왔다는 거예요. 즉 남편은 저와 소개팅을 하고 연애를 하며 결혼 준비를 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리고 신혼생활을 하던 지금까지도 이 여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 쉽사리 믿지 못하고 당신 누구냐, 무슨 목적이냐,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 여자는 콧방귀를 끼더니 남편 강준은에 대한 아주 사소한 습관과 신체적 특징까지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로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들, 심지어 모텔 침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무더기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저에게 보여주던 그 다정하고 젠틀한 미소를 다른 여자를 향해 짓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는 이유가 뭐죠? 그러자 여자는 아주 여유롭고 조롱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박준우랑 나랑 만났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침대에서도 꽤 잘 맞거든요. 근데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살고 있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적어도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라고 전화한 거예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박준우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방금 일어난 모든 상황과 여자가 보낸 사진에 대해 쏟아내며 추궁했죠. 평소 잘 당황도 하지 않고 말도 잘하던 남편은 몹시 당황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러더니 혜은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라며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서장에게 급체했다는 핑계를 대고 반차를 낸 뒤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면서 머릿속에서는 설마 아닐 거야,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라는 부정과 방금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명백한 증거 사진들이 교차하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온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여자가 보낸 사진들이 담긴 휴대전화를 소파 위로 집어던지며 진실을 요구했죠. 단 한 글자라도 거짓말을 하면 지금 당장 이 길로 법원으로 직행할 테니까 똑바로 말해. 이 여자 누구야? 제 서늘한 엄포에 남편은 그제야 파리해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보다 5살이 많았으며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에 개인 네일샵을 운영하는 여자라고 했죠. 너 만나기 전 총각 시절에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잠자리 파트너에 불과했어. 너랑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1년 정도는 저 여자랑 완벽하게 연락을 끊었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저 여자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내가 순간 미쳐서 육체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실수로 다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내가 미친놈인 거 알아. 근데 진짜 의미 없는 잠자리 파트너였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헤어지자고도 했어. 그랬더니 지 혼자 앙심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남편은 변명 내내 박미정을 아무 의미 없는 잠자리 파트너로 깎아내리며 자신의 외도를 단순한 육체적 실수로 포장하려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이야 그렇다 치지만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건 본인 입으로도 실토를 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관계는 끝이 난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다 잘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평생 죽은 듯이 엎드려 살겠다고 오열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붙잡았다기보다 평탄하던 자기 인생에 이혼이라는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 더 발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그날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싶었지만 저한테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양가 부모님께 이 참담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해 하루하루 속을 끓였어요. 차마 입도 안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들고요. 이혼이라는 게 워낙 중대사이기도 하다 보니 남편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술에 만취해 들어온 남편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혜은아, 내가 진짜 미쳤었어. 널 두고 내가 미친 짓을 했어. 근데 나한텐 진짜 너밖에 없어. 널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 내가 앞으로 평생 속죄하면서 널 위해 살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 아는데 그냥 본능의 미친놈이었구나 욕 한 번 하고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다시는, 정말 다시는 안 이럴게. 라며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짧은 연애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 없이 젠틀하고 다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운명이자 완벽한 반쪽이라 믿었고요. 그런데 이 처참한 상황도 너무 힘들었고 남편 역시 제 발밑에서 통곡하며 매달리니까 저 역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 그 여자에게 마음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남자의 알량한 육체적 욕만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면 남들 눈도 있는데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덮어줄까? 어리석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위태로운 타협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알량했던 동정심과 용서에 대한 고민은 며칠 뒤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상간녀 박미정은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안 해요? 진짜 자존심도 없어요? 라며 빈정대는 거예요. 상간녀 주제에 뻔뻔한 그 태도에 저 역시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강준우가 당신은 그저 단순한 잠자리 파트너에 불과하다던데. 그리고 이미 헤어지자고 했다면서요. 당신이야말로 남자한테 미쳐서 자존심도 없나요? 유부남한테 그렇게 한심하게 매달리고 싶어요? 제 말에 박미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와, 미치겠다. 아, 진짜 순진에 빠졌네. 이봐요, 정혜은 씨. 며칠 전에 강준우가 술 처먹고 집구석에 기어 들어간 날 있죠? 그날도 강준우 나랑 만났어요. 잠자리 파트너든 뭐든 강준우는 나를 못 잊어. 이쯤 되면 당신이 빠져주는 게 맞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너밖에 없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용서를 빌었던 바로 그날까지도 남편은 상간여야 모텔 침대에서 뒹굴다가 그 더러운 몸을 이끌고 제게 와서 그토록 처절하고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기만과 능멸의 시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견딜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강준우라는 인간의 진짜 밑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한 듯 했어요. 남편은 반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장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싫어 제게 거짓 눈물을 짜내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비열한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안에서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가 들어섰죠.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능멸한 저 두 인간 쓰레기를 그저 이혼 도장 하나 찍어주고 편하게 놔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저 둘의 사이를 완벽하게 파탄내고 서로를 벌레보다 못하게 증오하게 만들어야만 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외투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따라 나와. 남편은 제가 드디어 대화를 시도하려나 보다 착각했는지 밝아진 얼굴로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향한 곳은 남편이 말했던 그리고 제가 미리 뒷조사를 통해 알아둔 상간녀 박미정이 운영하는 네일샵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네일샵 간판이 보이자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혜은아, 여기는 왜 온 거야? 저는 시동을 끄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 용서해주고 싶어. 나도 이혼하기 싫으니까. 정말? 근데 내가 보기엔 당신이 저 여자한테 여전히 미련이 있는 것 같아. 저 여자도 본인 입으로 강준우는 자기를 못 잊는다고 했고.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나 저 여자 이제 신몰라. 괜히 저런 여자랑 엮여가지고. 그게 당신 진심이야?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저 여자에게 단 1g의 미련도 없다는 걸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 가게로 들어가서 저 여자한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쌍욕을 다 퍼부어. 적당히로는 안 돼. 내가 들어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쌍욕을 해봐. 남편이 황당해서 눈이 커졌죠. 어? 뭐라고? 저 여자 여태까지 툭하면 전화로 나 조롱하고 괴롭히고 이혼하라고 닥달했어. 나도 그걸로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럼에도 나는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게 맞다면, 그리고 저 여자에게 정말 마음이 없다면 저 여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괴롭히는 거 나 대신 분노하는 게 맞지 않아? 내 눈앞에서 저 여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당신 말 믿고 이혼 안 할게. 약속해. 제 요구에 남편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서 갑자기 쌍욕을 해. 나 그런 거 못해. 그가 주저하며 거절하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여기서 나랑 끝내. 더 얘기할 것도 없겠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 갈 준비나 해. 차에서도 내려. 제가 매몰차게 뒤돌아서려 하자 남편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혜은아, 이러지 말고. 내 마음 돌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지금 당장 안 할 거면 그냥 여기서 내리라고. 다른 방법은 없어. 당신이 못하겠다면 나는 뒤도 안 보고 이혼할 거니까. 지금 결정해. 할 거야, 말 거야? 남편은 상당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이혼을 면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결국 남편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할게. 하면 되잖아. 남편은 심호흡을 하더니 네일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마침 손님이 없이 혼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상간녀 박미정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우 씨가 여길 어떻게... 그녀가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짜고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최악의 육두문자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내 아내한테 함부로 전화해서 짓거려. 뭐라고? 내가 이혼을 해도 너 같은 더러운 년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해. 알아들어?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욕설 폭격에 당황한 박미정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는 남편을 떠밀었고 남편은 이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기를 쓰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너한테 하는 소리지. 그럼 누구한테 하냐, 이 발정난 미친년아. 한번 자줬더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딜 남의 가정에 껴들어. 처음에는 당황하던 상간녀도 남편의 수위 높은 인신공격과 쌍욕이 계속되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야, 박준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와이프 데리고 와서 왜 지랄인데? 나 너랑 다시 안 만나.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주제 파악이나 똑바로 해. 뭐라고 이 새끼야? 상간녀도 결국 억눌러 왔던 본성을 드러내며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갑자기 뭐라는 거야? 네 와이프가 시키디? 그래서 갑자기 와서 이 지랄 떠는 거야? 내가 너랑 끝내고 싶어서 그런다. 왜? 제발 질척이지 좀 마라. 남자한테 환장했냐? 지랄한다. 남자한테 환장. 야, 잠자리 스킬도 거지 같은 놈이 와이프 옆에 끼고 와서 센 척하니까 배는 게 없냐? 나야말로 너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거든? 바람 펴놓고 이혼 안 하려고 용 쓰네, 찌질한 새끼가.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찌질한 새끼, 잠자리 스킬 거지 같은 놈이라는 치명적인 비하 발언은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에 제대로 불을 지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욕을 연기하던 남편은 상간녀의 그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진짜로 격분해버렸습니다. 뭐?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너같이 더럽게 굴러먹은 년을 누가 거두냐? 평생 그렇게 몸이나 굴리다 늙어 죽어라. 그 뒤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기괴하고 코믹하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3년 가까웠던 사이답게 서로의 가장 추잡한 밑바닥과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혼해도 너같이 늙고 이혼한 년이랑 재혼 안 하지. 꿈도 꾸지 마. 나야말로 너 같은 찌질한 쓰레기 새끼 저도 싫거든? 두 인간 쓰레기가 서로를 헐뜯으며 온갖 오물과 저주를 집어 던지는 모습을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보던 저는 속으로 짜릿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쌓아왔던 더러운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죠. 급기야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던 두 사람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밀치며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일샵 안의 집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죠. 박미정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 멱살을 잡았고 남편도 놓으라고 박미정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던 순간 박미정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 쳤어? 나 임신했단 말이야. 네 애라고 이 개자식아.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도 저도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죠. 남편 역시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던 모양인지 입을 떡 벌린 채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임신? 충격에 빠져 굳어버린 남편과 악을 쓰며 숨을 헐떡이는 상간녀. 저는 그 완벽하게 파멸한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한치의 미련도 없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임신? 더 볼 것도 없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네일샵에 그대로 버려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도 너무 놀라 저를 붙잡지도 못하더라고요. 차에 올라탄 저는 곧바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3년간의 외도 사실과 오늘 네일샵에서 터진 상간녀의 임신 폭로까지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을 남김없이 알렸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에게는 그토록 젠틀하고 완벽한 아들이 뒤로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3년이나 나이 많은 이혼녀와 불륜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분노는 저를 향한 미안함보다는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흠집을 낸 상간녀 박미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곧장 박미정이 운영하는 네일샵으로 쳐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샵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뒤집어 엎고 깽판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굴러먹던 더러운 년이 우리 집안 귀한 아들 발목을 잡으려 드냐 당장 애 지우고 떨어져라 하며 머리채를 잡고 난투극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박미정 역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생업의 터전이 박살나고 남편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들은 데다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채까지 뜯기자 그녀의 도끼는 하늘을 찔렀던 거죠. 이 모든 끔찍한 사태의 원흉인 강준호를 향해 상간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치명적인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박미정은 강준호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가장 추잡하고 음란한 음담 패설들을 수백 장의 종이로 빳빳하게 인쇄하여 쇼핑백에 가득 담은 채 강준호가 근무하는 유명 외국계 광고회사 건물로 쳐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뜨거운 불륜 증거와 음담 패설이 적힌 종이 뭉치를 마치 전단지 뿌리듯 사방에 허공으로 흩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회사에서 엘리트 사원이자 매너 좋은 젠틀맨으로 철저하게 포장되어 있던 강준호의 추악하고 천박한 실체가 전 직원 앞에 벌거벗겨지듯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말로는 그날 얼마나 난리였는지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강준호가 뒤늦게 쫓아와서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급기야 두 사람은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수많은 동료 직원들과 경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는 희대의 총극을 연출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체면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준호에게 그것은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 기괴한 난투극은 끝이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내 블라인드 앱과 메신저에는 강준호의 더러운 불륜 스캔들과 로비 난투극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그를 신뢰하던 상사들과 동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소로 바뀌었죠. 결국 회사 내에서 완벽하게 사회적 매장을 당한 강준호는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따가운 눈초리를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도망치듯 회사를 사직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엘리트 코스만 밟으며 자만했던 그의 인생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만났던 여자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힌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건너 전해 들으며 저는 그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남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직장마저 잃고 빈털터리가 된 남편에게 더 이상 제게 반항할 힘이나 명분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완벽한 기책 사유와 차고 넘치는 불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아주 깔끔하게 받아냈습니다. 결국 강준호는 모든 것을 잃고 넉나간 얼굴로 법원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섰죠. 그렇게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끝맺고 홀가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보다 더 길게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던 남편, 제가 철저히 속으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계속 살았더라면 제 인생은 저 오물 같은 진흙탕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았을 테니까요. 자식 하나 없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깔끔하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강준호와 박미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임신 문제와 시댁의 반대, 서로를 향한 바닥을 뚫는 증오심 때문에 고소전이 오가며 지옥 같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가정적인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며 뒤로는 호박씨를 깠던 전 남편.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며 적반하장으로 굴었던 추악한 상간녀. 두 사람이 앞으로도 평생 서로의 발목을 잡고 증오하며 서로를 갉아먹는 지옥 같은 삶을 영원히 살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는 훌훌 털어버리고 온전히 저만의 커리어와 평화로운 일상에 집중하며 당당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기만했던 자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끔찍했던 시간을 완벽한 복수극으로 시원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길고 파란만장했지만 마침내는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